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일본에서 발생한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추악한 살인사건이죠. 일본 사법계의 부실 수사로 생사람을 잡아 17년이나 감옥살이를 시킨 누명 사건인 아시카가 사건입니다. 39년 만에 무죄를 받은 한국의 춘천 살인 조작 사건과 영화 컨빅션으로도 개봉한 카타리나 브로우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일본 사법계의 흑역사이죠. 사건은 1990년 5월 10일 일본 도치기현 아시카가 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4살이었던 마츠다 마미는 주말이 되자 아버지를 따라 인근 파친코 가게에 와 있었죠. 아이를 왜 파친코에 데려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경품으로 좋아하는 장난감을 얻으려고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파친코 가게에 가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불법도 아니기도 하고요. 물론 파친코에 가는 부모들의 경우 애만 집에 두기는 뭐하고 돌보기는 귀찮고 해서 데려와 방치하는 케이스가 허다했습니다. 안 봐도 뻔한 게 이런 경우 게임에만 열중하느라 어른들은 아이들이 뭘 하는지 그리 신경을 쓰진 않았죠. 이날 아버지를 따라온 마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미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파친코 가게 주차장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파친코를 나와 딸을 찾았을 때는 이미 마미는 사라진 뒤였죠. 다음 날인 5월 13일 마미는 실종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도치기현과 군마현 사이를 흐르는 강인 와타라세가와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강가를 떠들던 마미의 옷에는 유괴범의 체액이 묻어 있었고 이 끔찍한 사건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사건은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마미는 하얀 티셔츠에 어두워도 눈에 잘 띄는 빨간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미를 유기한 범인에 대한 정보도 쏟아졌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유괴범은 마치 만화 루팡처럼 마르고 민첩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빨간 치마를 입은 여아와 손을 잡고 강가를 걷는 모습, 잡초가 무성한 둔치를 걸어내려가 강 쪽으로 향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마미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그리고 마미는 노래를 부르면서 총총거리며 남자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는 목격 정보를 바탕으로 7개월 정도 진행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 이어졌죠. 당연히 비난도 거세졌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데다 목격자도 많은데 아직까지 범인을 못 잡다니 경찰은 뭐 하는 거냐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같은 해 12월 관할 경찰은 갑자기 수사 방향을 프로파일링에 의한 범인상 추측과 과학수사 쪽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과학수사 듣기에는 좋아 보이죠. 진작에 그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프로파일링은 초기 단계라 독신 남성은 범죄자의 가능성이 높다와 같은 단순 무식하고 오류 투성인 기술이었습니다. 프로파일링 과학수사라기보다는 편견수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정말 방법이 없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방식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관료들은 귀찮았는지 아니면 비난을 피하고 싶었는지 말도 안 되는 프로파일링, 말도 안 되는 과학수사를 밀기 시작했죠. 경찰은 프로파일링으로 한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당시 45세였던 스가야 토시카즈라는 남자였죠. 스가야는 근처 유치원의 버스 기사이자 아이들도 잘 따르는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엉터리 프로파일링 조건에 일치 않는 남성이었죠. 사실 당시 스가야 외에도 전과 기록이 있는 인물 몇 명이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었는데 전과도 없는 스가야가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 원인은 마미의 옷에 묻어있던 범인의 체액과 스가야의 DNA가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범인 맞잖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DNA 검사도 문제가 많았죠. 당시 이 사건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DNA 검사 결과를 재판의 증거물로 채택한 사건이었는데 기술력이 떨어져 정확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유전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어도 1000명당 1.2명 정도의 확률로 DNA와 혈액형이 일치하는 오류가 나오는 검사였죠. 진짜 문제는 스가야의 DNA를 정확히 가져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가 진행한 DNA 검사는 스가야의 머리카락이나 직접 가져온 무언가가 아니라 스가야 집에서 배출된 쓰레기 안에 있던 체액으로 진행된 말도 안 되는 검사였죠. 하지만 경찰은 이를 근거로 강압적인 취조를 진행했고 스가야는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비록 스가야는 어쩔 수 없이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자신이 아니라고 항변했죠. 하지만 법원은 스가야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DNA 결과가 절대적인 증거라며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충격을 받은 스가야의 친부는 사망하고 친모 또한 무죄 판결이 나오기 2년 전 사망하고 말죠. 그야말로 부실한 조사와 법원의 오심이 무관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박살낸 것이었습니다. 이후 스가야는 몇 번이고 DNA 재감정과 재심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해버렸습니다. 스가야는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죠. 심지어 사망 전 스가야의 어머니마저도 아들이 원망스럽지만 원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사형당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구세주처럼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시미즈 키요시라는 저널리스트이자 일본 TV 기자였죠. 키요시는 2007년 일본 TV에서 계획한 프로젝트 중 미제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1996년 요코야마 유키리 유괴 사건
사건과 아시카가 사건 그리고 이외에도 3건의 유사한 점이 많은 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17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키요시는 이 사건들이 모두 동일범에 의한 지시라고 확신했죠. 키요시는 아시카가 사건을 포함한 특정 5개의 사건은 모두 피해자가 4세에서 8세의 여아인죠. 도치기현 아시카가시 또는 군마현 오오타시에서 발생했다는 달리 말해 반경 10km 이내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 유괴 장소가 공원 아니면 파친코 가게인 점, 금요일에서 주말 사이에 일어난 점, 이 중 3건은 시신이 아시카가 사건과 동일하게 와타리 세가와의 유기된 점을 근거로 1년의 사건은 모두 마미와 함께 있었던 루판 같은 남자의 지시라 추리했습니다. 키요시의 추리대로라면 지금 복역하고 있는 스가야는 절대 범인일 수 없었죠. 키요시는 자신의 추리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아시카가 사건에 대해 모순점이 많은 차백, DNA 감정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DNA 재감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활동을 추진했죠. 그 결과 2009년 DNA 재감정이 이루어지며 스가야와 범인의 DNA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17년 만에 누명을 풀고 세상에 나온 스가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검찰은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사법계는 다른 일로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아시카가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스가야가 무죄로 풀려나면서 과거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이즈카 사건의 범인을 엉터리 DNA 감정으로 단정하고 사형까지 집행해버린 일이 주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1992년에 일어난 이즈카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구마 미츠토시가 사형이 집행되는 직전까지 무죄를 호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도 현재까지 재심을 두고 유가족 변호단과 법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사실 온 국민이 누명 사건으로 알고 있고 원죄 사건으로 수없이 보도되어 왔지만 일본 사법계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사법계가 낱낱이 까지 않는 이상 의혹일 뿐이었지만 스가야가 풀려나면서 과거의 행적이 하나하나 모두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관료주의, 검찰의 막장 행보 그리고 성과주의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가야를 부실한 프로파일링으로 잡아넣은 이유도 윗선에게 이 방법 좋다고 어필하기 위한 실정 용도였거든요. 일본 사법계 입장에서는 키요시는 눈의 가시였죠. 심지어 키요시는 취재를 통해 진범으로 심히 의심되는 인물을 찾아냈지만 경찰,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시카가 사건의 진범을 잡아버리며 사법계의 실수는 다시 한번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미 사형을 집행한 다른 사건들까지 누명을 씌워 처형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니까요. 즉 불편한 사실을 은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은 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이런 사정을 말해주듯 경찰청과 도치기 경찰은 아시카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범인의 체액이 묻은 하얀 티셔츠만은 마미의 유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가에서 보관하겠다며 마이너스 80도의 냉동고 속에 감추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시미즈가 찾아낸 진범 루판 같은 남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이없게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평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이 안 건드리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스가야는 현재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카가 사건은 해결할 수 있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일본 사법계가 은폐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 아시카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